안녕하세요. 스냅밴 스포츠 작가 장동이고요. 여기는 지난 라이브 때도 도와줬던 이해찬 코치입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해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아시안컵 프리뷰랑 아시안컵 리뷰 바레인전 리뷰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전 프리뷰를 진행하면서 그 사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그리고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를 쿠팡 플레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도 딜레이가 10초 정도 있고요.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지금 딜레이를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저희 입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쿠팡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시안컵 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네, 그래서 그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이기면서 지금 조 1위가 지금 2조 1위가 됐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바레인을 3대 1로 이기면서 골득실로 밀려서 지금 현재 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어제 이라크한테 지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잡아내야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조 1위를 편안하게 확정짓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르단전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르단전에 대한 이야기랑 바레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 말레이시아랑 요르단전 봤어?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냥 한편으로는 요르단의 임팩트보다는 말레이시아가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아쉬운 점이 좀 더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첫 경기였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경기를 잡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면서 이제 좀 빠른 실점을 당했고 그 다음부터 좀 수비 라인이 많이 불안해지면서 결국에는 4대 0이라는 좀 대패를 이렇게 당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요르단전에서 제일 요주의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일단은 지금 그래도 제일 유명한 선수기도 하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선수는 이제 10번의 타마리 선수. 알타마와리 네, 몽펠리아 소속. 맞아요. 알타마리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공격 조율도 해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요흥민이라면서 이제 요르단의 네, 요르단의 손흥민이라고 하면서 조금 요흥민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할은 사실 손흥민의 역할보다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이강인의 느낌이 더 가깝지 않나. 경기를 조립하고 그쵸. 뭐 오픈한다거나 이제 플레이 메이킹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요흥민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잉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하고 매우 비슷해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드리블링도 매우 좋고 그렇게 이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너무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말레이시아 경기에서도 2골을 넣고 또 많은 찬스를 만들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선수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선수가 있다면 또 어 요르단의 11번 선수 지금 이름이 좀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일단 11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크랙 능력이 매우 좋았고 2차, 3차 움직임을 정말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요르단 선수들한테 많은 공간을 좀 창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10번, 11번의 두 선수가 지금 요르단의 주로 투탑으로 나오면서 공격을 많이 이끌고 있어서 그 두 선수가 제일 위험 선수이면서 또 주요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르단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레인전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잖아. 네. 개인적으로 우리 둘이 방송 전에 둘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요르단은 4-2-3-1로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르단전 4-2-3-1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 둘이서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수비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튀어나오는 수비를 많이 구사를 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바레인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튀어나오는 수비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은 저는 요르단하고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보고 우리나라 경기를 생각을 하면서 좀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요르단도 첫 경기가 매우 중요했고
뭐 조 내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좀 더 압박 수비 시에도 압박 강도를 좀 많이 높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레인 아니 요르단하고 말레이시아. 그 두 팀 어쨌건 조 네네. 3위 결정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압박 강도도 많이 높았고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튀어나가면서 좀 강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첫 경기를 바레인하고 하면서 나왔던 모습 중에도 하나가 횡 패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압박이 있으면은 좀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 모습들이 이제 요르단전에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요르단의 앞에 있는 그 공격수들이 매우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격 라인이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자칫하다가는 이제 이라크가 일본을 잡는 이변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볼 관리나 패스에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네. 사실 요르단의 그러니까 이 세 명 공격진 세 명은 수비를 안 하더라고. 그쵸.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윙포워드와 풀백의 간격,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간격, 이 간격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빌드업을 진행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필요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 이런 것도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첫 번째 경기에서 많이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좌우측으로 계속 볼을 스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수를 많이 흔들기 위해서 스윙하는 패스를 많이 진행을 했지만 좀 안쪽으로 넣었다가 빠지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르단에 새 공격수들이 많이 안 내려오면 그만큼 이제 공간은 더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으로 넣었다 빼는 수비 패스를 많이 보여주면은 충분히 많이 흔들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첫 경기 때 봤던 것처럼 뭐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이 좀 많이 좋은 찬스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요르단이 상대가 말레이시아였으니까 세 명을 의도적으로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상대도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네네. 본인들도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어찌됐건 명백한 전력 차는 말레이시아보다는 요르단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4-4-2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4-4 형태로 스타트는 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이 4-1, 4-1로 이제 경기가 전개된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려서서 이 두 명만 요 정도의 높이를 올려놓고 여기서 블록 라인을 형성해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요르단이 기존에 갖고 있는 수비 스타일을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 그러니까 나와서 어그레시브하게 볼을 커팅을 해서 역습을 나가는 장면이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는 어떤 방식을 제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더 나을까 그걸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르단 수비가 매우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수비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해요. 터치가 조금 미스된다거나 아니면 터치가 좀 더 길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압박 강도를 가만히 있다가 미스를 보면은 덤벼드는 형식으로 좀 수비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랬을 때 좀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원투 터치나 이제 좀 월패스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그 공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첫 경기에서는 솔직히 뭐 저희가 우리나라가 연습 게임에서 아니면 평가전에서 많이 보여줬던 좀 짧게 패스를 하면서 돌아 뛴다든지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특히 않았어요. 이제 이 그쵸. 바이탈 지역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많이 내리고 좀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공격적인 수비 성향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공간을 원투 패스로 한 번만 풀어줘도 정말 그 뒤에 공간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은 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레인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바레인전 같이 빌드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나오는 수비보다도 문제인 게 볼을 정적으로 계속 돌리게 되잖아. 근데 볼이 이동할 때 나는 1차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정적인 느낌이 받았어. 그러니까 원톱 패스로 돌이킬 수 있어도 이미 이들은 지금 공간을 잡고 있잖아. 상대는 그쵸. 공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원투펀치가 아니라 원투 패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수비 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공간을 밀고 올라와서 볼을 갖고 올라와서 패스를 주는 상황이 되면 내 생각에는 이제 이 두 수비 가담으로부터 그 제외되는 두 선수들도 결국엔 이렇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조금 이전의 경기들보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그런 무브먼트 자체가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활발하게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1차전 때는 미드필더나 이제 공격진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좀 동적이지는 않고 좀 정적으로 하면서 좀 패스 자체도 좀 많이 그 강도나 패스 스피드가 좀 빠르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커튼되는 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충분히 그런 모습들은 뭐 경기 끝나고 국가대표 내에서도 충분히 리뷰를 했었을 거고, 또 저는 한 가지 좀 좋다고 보는 게 첫 경기를 매우 좋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또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는 싶습니다. 요르단 피지컬은 어떻게 생각해? 요르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길이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이 너비랑 두께가 그렇죠. 중동 선수 치고는 매우 피지컬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 수비수 중에서도 한 190 정도 넘는 선수의 센터백이 있을 정도로 뭐 공중볼이나 이런 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수 두 선수 다 좀 마르고 빠른 성향의 공격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김민재 선수의 좀 타이트한 압박이라든지 좀 바디 체킹을 많이 해주는 수비수를 만나면 충분히 고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기재 선수가 왼쪽 사이드인데 이 알타마와리가 오른쪽 사이드를 뛴단 말이야. 네. 근데 저번 경기 보면 보통 그러니까 이 와이드로 나가는 거는 왼발 잘고 와이드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 근데 이 선수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거나 볼 갖고 이렇게 돌아 나오거나 본인이 잘라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거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과연 이기재 선수가 이거를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발 빠른 선수의 제일 좋은 대처법은 공이 오기 전부터 계속 잘라놓는 게 붙어 제일 있는 거죠. 좋지. 제일 붙어 있고 계속 툭툭 건들면서 좀 쉽게 볼을 받지 못하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1차전 때 경기를 봤겠지만 이제 수비 라인을 그렇게 공격수가 타이트하게 하는 성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 발이 빠른 선수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기재 선수도 아예 공이 오기 전부터 좀 타이트하게 마킹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스트라이커 얘를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커를 미드필더가 잡아주고 여기 이선 쪽에서 있는 선수한테 얘를 볼을 못 잡게 고립을 시켜주면 제일 좋은 베스트인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약속된 커버 플레이가 있다면, 왜냐면 사실 이기재 선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킥인데 그래서 여기다 김민재 선수를 두고 제껴질 때를 상정해서 이만치 커버를 하게 두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기재 선수가 이 친구를, 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볼이 가기 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특히 이 코치가 제안하는 건 가기 전에 프레스를 해라. 그렇죠. 더 타이트하게 프레스하고 건드리고 자극을 해라. 그러면 이제 뭐 수비는 그런 대로 우리가 수비할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치고 공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실 공격은 지난번에 그냥 내가 느낀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 지난번에는 이재성을 왼쪽에 두니까 이재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컷인 플레이 자체가 여기까지 가서 컷인을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대는 이미 좁혀서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이재성이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미 여기서 협력 수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아무리 우리 공격수들이 침투를 해봤자 공간이 적어서 슈팅할 수 없잖아.
근데 바뀌었던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안으로 좁혀두고 오른쪽은 와이드하게 두면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서령우 선수가 들어오고 여기 김태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강인한테 가해지던 수비 마크를 좀 떨어뜨려내고 김태환이 앞질러 가면서 그리고 네. 이재성 쪽은 이재성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서령우나 이기재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쳐주면서 풀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요르단이랑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난 요르단한테 골 넣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지금 조규성 선수도 지난번에 분전을 했지만 사실 조규성 선수도 계속 한 끗이 모자란 모습을 보였잖아. 네. 그렇다면 과연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난 경기와 좀 다르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이재성 선수를 왼쪽 사이드에 놓으면서 이제 크로스적인 부분이나 그런 드리블 쪽에서는 많은 도움을 만들어냈고 좋은 모습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황희찬 선수처럼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방 수비가 힘들게 만들어주는 모습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규성 선수한테 두 명의 수비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붙게 되었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해서 조규성 선수가 공중볼을 따졌을 때 그게 세컨볼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포지셔닝이 확실히 조금 좋은 편은 좀 멀었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공격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뭐 황희찬 선수라든지 오영규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오히려 이런 윙 쪽에 배치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수비수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조규성 선수한테도 좀 더 공간이 생기고 이제 좋은 슈팅 찬스가 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 세 명의 공격수들이 좁혀주고 수비 라인이 이만치 올려주고 그러면과 동시에 우리 풀백이 이만큼 전진해.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찌됐건 공간을 많이 점유하고 상대로서는 우리 숫자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 클린스만호가 계속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3-4-3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윙 하나 쳐주고 미드필더 안에 들어와서 풀백 하나 들어와갖고 3-3-4로 쓰거나 지금 이 두 가지 포맷을 쓰잖아. 근데 저번 경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경기긴 했어.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클린스만호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그 상대 진영 안에서 숫자 싸움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저번 경기처럼 보다 나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건 어떨까? 풀백들이 오히려 좀 많이 벌려서 상대 윙어들을 잡아두고 그 공격수들을 좀 좁히 서서 그래서 미드필더와 같이 연계 플레이를 하게 하고 수비적인 부담은 박용우 선수가 됐든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는 선수가 조금 더 그 센터백과 가까운 선에 서서 역습을 대비하면서 공격에 대한 조립을 해주고 이 부분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안에 들어와서 미드필더 플레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전법은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이제 풀백 윙어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 협응해서 나가겠지?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대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이 경합을 하고 상대 공격 지역 안에 숫자 싸움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번 경기는 여기를 제외하고선 여기서 싸움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렇죠. 네 생각은 어때? 일단은 저희가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경기에서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확실히 볼 운반 속도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싸움을 하고 또 많은 선수들을 좀 자기네 쪽으로 끌어내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격 숫자를 그만큼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볼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이게 더 효과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윙백까지 공격을 올리고 여기서 애매모호한 패스를 해버리면은 그 뒤에 있는 수비 그치. 그리고 역습의 위험성이 올라가지.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요르단의 공격수 라인이 발이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이 패턴에서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과연 그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번 경기 생각하다 보니까 조규성이 이렇게 내려와주는 횟수도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려와줬으면 이제 어찌됐건 센터백 하나는 포백인 이상 딸려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미드필더가 딸려 내려가게 됐건 딸려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공간이 나든 났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번 경기는 사실은 그 바레인의 전략이 잘 준비돼 있었다. 그렇게 봐야겠지. 그렇죠. 그만큼 바레인이 많이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규성 선수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해리케인 선수처럼 많이 내려와가지고 볼을 운반해서 돌려주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조규성이 요새 미드필라인에서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미드필라는 투 스트라이커를 쓰긴 하지만 조규성이 막 이런 자리에서 헤딩 연기해주고 이렇게 박스인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규성이 유럽 가기 전부터 이제 이 미드필드 지역까지 와서 밟아주고 가거나 돌려주고 가거나 혹은 헤딩으로 공간 쪽에 던져놓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번 경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오고 그 전반 경합만 붙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네가 제일 저번 경기에서 많이 강조한 게 그거였잖아. 세로 패스 한 번에 넘어가는 롱 패스 네. 그런 경기가 오늘 같은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대가 올라온다 생각하면 그쵸.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패스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지 이 수비수들도 많이 조금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더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좌우로만 돌리게 되면은 이제 뭐 농구하고 비슷하지만 이 포지션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수비수들은 공 한 번만 건들면 수비를 성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비수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의 공간도 넣어주고 하면서 이 가운데서 좌우로만 움직이던 수비수들이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하는 액션들이 더 많아져야 후반에 좀 더 그런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공통적인 의견은 확실히 우리가 상대 수비를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공격에 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게 좀 골자가 되겠네.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얘기가 그 지금 우리가 부상자가 많잖아. 너무 많이 나왔죠. 부상자가 많이 나왔잖아. 네. 일단 지금 현재 그러니까 확인된 부상자만 지금 왼쪽 사이드 측면 수비수 이제 김진수가 지금 또 부상이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죠.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 부상이고 네. 김승규 선수가 지금 귀국했어. 네. 십자인대 파열로 연습 경기 하면서 이제 자체 경기를 하다가 네. 파열이 됐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지금 경면 부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오늘 만약에 선발 11을 이 코치는 이 코치 시선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나는 클린스만 입장에서 선발 11을 짜본다고 생각하면 이 코치부터 얘기해보면 오늘 예상 선발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골키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겠지만 이제 조현우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포백 라인은 그전과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단은 이기재 선수 왼쪽, 그다음에 김민재, 그다음에 정승현이 네, 뛰겠지. 정승현, 그다음에 서령우 선수 이렇게 뛸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미드필더 라인이 중요한데 미드필더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길래 이재성하고 황인범 선수를 오히려 가운데 공격적으로? 놨으면은 좀 더 많이 플레이 될 것 같고 이재성 선수 대신에 두 명을 가운데로 놓되 이재성 선수가 약간 공격적으로 하고 황인범 선수가 약간 밑에 내려서 볼을 많이 배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예상을 하고 오른쪽에는 뭐 이강인 선수가 언터처블이지? 네, 뭐 뺄 수가 없지. 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부상만 아니면은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이제 오영규 선수. 아 오영규 선수가 오영규 선수를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변형 4-3-3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그쵸. 식으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손흥민하고 이제 조규성 선수가 투톱으로 쓰지만 손흥민 선수를 약간 공격으로 프리맨으로 내면서 둬서. 프리맨으로 두고 조규성 선수가 이끌어주면은 수비 라인을 이끌어주면은 그 공간을 오영규 선수가 어느 정도 그럼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4-2-2-2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4-4-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공격 형태가 오히려 조규성 선수 원톱으로 놓고 4-2-3-1처럼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좀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스위칭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 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클리스만 감독이 최근 6월부터는 경기 플랜을 짤 때 보통 4-4-2를 기반에 두고, 그러니까 핵심은 손흥민, 프리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할 때 황인범을 올려 쓰고 여기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를 써서 요골자로 많이 가잖아. 네. 그럼 봤을 때 포백은 어차피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현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령우가 스타트로 나올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정승현, 김민재, 이기재를 또 쓸 것 같긴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박용우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그 옐로 트러블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박용우를 쓰거나 혹은 이순민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 이 경기에 있어서 이순민이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은 이강인으로 가고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이 이재성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 이재성을 밑에 두고 황인범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재성이 지금 마인츠에서 보면은 그 이재성이 황인범 롤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이랑 같이 쓰기보다는 이재성을 동일하게 쓰거나, 혹은 나는 이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 이재성을 가운데 안으로 두고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거나 사이드로, 그래갖고 오히려 그냥 역습 대 역습 그냥 스피드 대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후반에 간다 그러면 일단은 오히려 포진 자체는 저번과 비슷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포지션만 바꾸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클래스만 감독이 옐로 트러블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5장을 받아버렸어요. 네, 지금 뭐 주요 수비 라인부터 김민재 선수, 이기재 선수, 박용우 선수도 받았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까지 경고를 받으면서 좀 옐로 트러블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승점을 따낸 다음에 말레이시아 경기가 지금 팀 내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운 팀은 없겠지만 상대하기에는 그 비교적 조금 낮은 레벨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옐로 트러블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오늘 경고를 누적으로 이제 한 경기를 어차피 쉬어야 되면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순조롭게 16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모두가 옐로우 카드를 털지 못한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요 두 자리는 반드시 털어야 될 것 같거든. 그쵸. 요 두 자리는 저는 이 세 자리는 무조건 털어야 된다. 무조건 털어야 돼서 이기재를 쓸 것 같고 박용우를 쓸 것 같고 김민재를 쓸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이제 공격진은 사실 생각보다 카드 받을 일이 크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저희 이제 뭐 김민재 선수나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겠지만 예전에 U20 경기였나요? 이제 황선홍 감독님 체제 하에서 경기를 하면서 코너킥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그 아시안 게임 박진섭 선수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게임에서 이제 옐로 트러블로 쉬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현명한 방법을 써서 조금 부담이 있는 선수들이 좀 쉬면서 3차전에는 좀 쉬고 16강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난 아시안 게임은 아시안 게임이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연령별 대회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 카타르 대회는 너무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옵사이드 같은 이제 VAR 시스템에서는 많이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행위가 이제 절대 불가능하도록 거의 이제 반자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 많이 디벨롭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그 경기 지연이나 이거에 대한 경고 권한은 그래도 주심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이기재 선수가 정말 잘 뛰어서 50분 60분 뛴 다음에 뭐 교체 직전에 뭐 코너킥에서 경고를 받고 저번처럼 뭐 설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김태현 선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충분히 써도 조금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부담감이나 체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26명이 되면서 풀백을 한 명 더 데려왔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요르단전 어찌됐건 시작을 하잖아. 좀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그쵸.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또 피묻히기 한번 하면 일단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저는 되게 좀 난타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팀 다 좀 확실하게 잡으려는 모습을 하필이면 보여줄 또 것 같고, 하필이면 또 우리가 수비가 약점이기도 하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요르단도 모르지 않을 거고, 또 우리나라의 단점이 윙백이랑 좀 발이 느린 편에 속하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공략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많이 라인을 올려서 공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습적인 부분에서 많이 노릴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요르단 수비진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알고 있기에 충분히 좀 많이 그런 빈 공간을 좀 노려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골에 보여줬던 멋진 중거리 슛처럼 다른 선수들도 그런 슈팅을 좀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런 공격적으로 나오는 수비를 많이 흔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팅을 잘. 나는 오늘 경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수비, 그러니까 토너먼트라서 수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점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진짜 토너먼트로 들어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점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한 2대0 정도로 이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조 경기,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 일본이 이라크한테 잡히는 이변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요르단한테도 많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우리 경기 전에 꼭 일본이 경기를 하면 일본이 꼭 경기를 잡아내고 그러는 바람에 그쵸. 이게 우리나라도 한국의 또 다른 그 동기부여가 되는 됐던 것처럼 좀 그런 모습 가능한 일이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르단도 뭐 일본이 충분히 우승 후보였지만 초반부터 이제 골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일본이 정말 끌려가다시피 경기력이 좀 좋지는 않았죠. 근데 번외로 일본 경기를 난 후반전부터 봤거든. 네네. 일본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한 부분이 나는 이 센터백 앞이라고 봤어. 센터백 앞과 미드필더 이 앞 공간에 정말 그동안의 일본답지 않은 그 루즈한 수비,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 원톱 포워드를 그 다니구치 쇼고랑 이타쿠라코가 피지컬이 작은 선수들이 아니거든. 그리고 다 해외파인데 그 선수 하나를 통제를 못해서 자꾸 그 선수를 통한 상대 공격이 자꾸 펼쳐지는 부분. 근데 다행인 건 우리 센터백들은 힘은 좋아. 그쵸.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일본 선수들이 많이 유럽에서 경기를 뛰기도 하고 좋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피지컬이 그렇게 좀 뛰어나게 좋은 선수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일본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미드필더나 공격진 선수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피지컬이 좋은 것보다는 발이 빠르거나 좀 볼 운반에 대해서 조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던 모습이 이라크전에서 좀 동일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 중에 아시아에서는 범용성보다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일본이랑 이라크전 때 왼쪽 수비 나왔을 때 이토 히로키가 소속팀에서 센터백을 와. 그러니까 변형 3백을 쓴 거야. 그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3-4-3이었고, 네. 그 변형 3백에 대한 이제 그걸 안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에 나왔던 미나미노가 공격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대 풀백, 그러니까 우리 풀백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자기네 풀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 미나미노는 연계성이 더 중요한 선수고, 그래서 공격에 왼쪽부터 고립당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연쇄적으로 스트라이커랑 공격형 미드필더랑 이제 이게 엮여졌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수비진들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그 박스 앞 공간, 포백 앞 공간에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얘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 아시안컵 지금 어찌됐건 두 경기가 된 조가 있고 우리는 이제 한 경기 하고 E조랑 F조는 한 경기씩만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D조까지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16강에 올라갈 먼저 조 1, 2위 팀들을 예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지금 A조는 카타르가 2승으로 6점이고 중국이 2무로 지금 2점.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1무 1패. 그 레바논이 1무 1패인데 이제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밀려갖고 지금 4위인데. 그렇죠. 중국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중국이 마지막 경기가 카타르와 경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으로는 솔직히 이기기 많이 어렵지 않을까. 득점을 못하던데 중국은? 득점뿐만 아니라 볼 운반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솔직히 이제 앞에서 경기 치렀던 이제 타지키스탄? 맞나요? 타지키스탄하고 레바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피파 랭킹에서 정말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었는데 그런 경기들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점. 지금 중국이 아시안컵에서 그러니까 홍콩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 홍콩한테 2대 0으로 지고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얘기를 했겠지만 홍콩이 중국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릴 정도로 중국이 지금 피파 랭킹에 비해 너무 아쉬운 실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타르와의 경기는 뭐 거의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건 카타르가 3차전에 힘을 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중국이 극적인 1승을 거둬. 그 승점 5점으로 2위로 진출하는 거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제 중국 선수들의 좀 그런 파워랩 에너지라든지 경기 운영 자체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60분 이후로는 거의 걸어 다니더라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오히려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 4위에 있는 타지키스탄하고 레바논이 조금 둘 중 하나가 이기고 네네. 올라와서 갑자기 2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 두 팀이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두 레바논하고 타지키스탄이 비기면서 조금 세 팀의 뭐 골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조는 호주가 2승으로 승점 6점, 우즈베키스탄이 1승 1무로 4점, 그리고 시리아가 1무 1패, 3위 1점, 인도가 2패. 네. 거기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간다고 확정이 됐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조금 경기가 조금 다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전이 우즈베키스탄이랑 호주 아니야? 네, 그렇긴 하지만 호주는 지더라도 일단은 16강은 거의 확정진 상태죠. 근데 이제 호주는 두 경기를 다 1대0으로 이겨서 지금 좀 골득실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확실히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아시아에서의 강국으로 일반 뽑히지만 시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까다로운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을 냅두고 다른 두 경기에서 1대0 되게 좀 여기는 조이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네. 어찌됐건 만약에 최종전에 호주랑 우즈벡이 붙으면 우즈베키스탄이 좀 좋은 점수 이기게 된다면은 네, 1, 2위가 바뀔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제 C조 이란 승점 6점 2승으로 지금 조 1위 그리고 이제 벤버지가 감독을 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1승 1무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1무 1패 그리고 홍콩 2패. 그렇죠. 여기는 이란이 이제 무난하네. 네, 뭐 C조 같은 경우도 이란이 지금 2승으로 16강을 확정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벤투 감독이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지금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팔레스타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홍콩의 마지막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이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무조건 홍콩을 큰 점수 차로 이겨야지 아랍에미리트를 넘어서 골득실로 해서 좀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아랍에미리트는 최대한 점수를 안 주는 쪽으로 하면서 좀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조 우리가 그 일본이 속해 있는
이라크가 2승을 하면서 저 1위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 1승 1패,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고, 베트남 그리고 트루시에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이 지금 현재 2패, 인도네시아가 1승 1패. 그렇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솔직히 조금 찬스를 많이 놓치는 모습들은 보여주긴 했어요. 그 골 경쟁력들이 좀 아쉬웠었고 이제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베트남을 1대 0으로 잡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3대 0, 4대 0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골 경쟁력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마지막 일본 경기를 납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아마 좀 더 큰 점수 차로 이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나는 조 3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경기를 구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경기 플랜 보니까 확실하게 볼을 점유해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을 좀 높이고 공격을 좀 실패하더라도 일단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내려와서 상대 진영까지 갔다 오는 이런 방식의 플레이를 많이 구사를 해서 여기는 어찌됐건 일본은 토너먼트가 올라오겠지만 이게 문제가 D조의 2위 팀이 2조 1위 팀을 만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16강전에 우리나라와 한일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늘을 이기면은 거의 이제 한 90% 이상은 한일전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만났지만 이라크도 베트남을 만나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라크가 3승으로 16강에 갈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렇죠. 트루시에 감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베트남 경기를 잘했지만 결과가 안 따라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박항서 감독님하고의 체제 아래서 조금 경기력이 좋기는 하지만 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과 좀 비교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원래 박항서 감독 이전에는 태국이랑 양강으로 1바였거든. 그러니까 일본 감독을 많이 썼단 말이야. 일본 감독을 많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선수들의 피지컬이 작잖아. 근데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뭐 그 동남아 팀들이 가장 이제 일본 팀들과 자기네들을 좀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는 동남아 선수들도 피지컬이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은 이거를 팀에 대한 간격,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해결을 해냈고 근데 이제 그쵸. 트루시에 감독은 어찌됐건 축구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볼을 점유하는 축구로 바꿨지만 이게 결국은 수비에 있어서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결과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철학도 그 나라에 맞춰서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좀 심어줬던 그런 철학들이 좀 많은 맞아.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아에서 더 강국이 됐었던 것 같고. 히딩크 감독의 대표적인 4-2-3이 신봉자였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 똑같이 보여줬던 모습이 약간 축구 불모지처럼 여겨졌던 한국에 와서 보여줬던 그런 히딩크 감독의 모습이지 않을까.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서 처음에 가서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이제 그 베트남이 4-2-3-1을 썼거든. 그전 박항서 감독 이전 체제 때 4-2-3-1 쓰다가 박항서 감독이 한두 경기 해보더니 3-4-3으로 바꿔버렸어요. 3-4-3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잖아. 수비할 때 5-4-1. 맞습니다. 5-4-1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뭐 꽁펑이나 이런 애들 빠르고 쩌원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전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어찌됐건 운동량이 높은 3-4-3을 택했는데 현재는 어찌됐건 트루시에 감독 하에서 4-2-3-1을 쓰고 있고 어쨌건 뭐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이번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인도네시아 어제 경기를 봤거든. 인도네시아 경기를 봤는데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그니까 그 이제 인도네시아도 K리그에 진출해 있는 선수가 2명 있잖아. 아스나이랑 이번에 아르한이라고 수원FC에 들어간 레프트백인데 그 선수 아스나이는 원래 본래 소속팀 가면 그러니까 대표팀 가면 윙을 보니까 저는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 현저히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축구를 볼 때마다 이 팀의 목적이 명확하게 보여요. 뭐 볼을 점유를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아니면 역습을 할 건지 전체적으로 역습으로 오늘 경기를 풀어낸다든지에 대한 그런 목적이 명확하게 컨셉이 좀 그쵸. 있다라는 거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색깔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론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경기가 거의 임박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면 2조 요르단 대한민국이 각자 1승 가졌고 바레인 말레이시아 어떨까? 말레이시아는 어찌됐건 오늘 바레인한테 질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말레이시아가 조금 그런 공격적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오늘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실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바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1차전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이 저는 임팩트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수비 선수들이 발이 느린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압박 강도가 좀 좋지 않았었고 많이 풀어졌어. 그게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요르단의 첫 골 자체를 보면은 압박을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중거리를 쉽게 내준 모습이 있어서 그런 모습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말레이시아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조는 태국, 사우디, 오만, 키르키즈스탄인데 여기는 뭐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난하게 16강 조 1위를 다투지 않을까. 저 아시안컵 시작하기 전에 오만이 이제 좀 다크호스로 많이 뽑히기도 했었죠. 오만은 옛날부터 다크호스였어.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만년 다크호스인 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좀-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있었죠. 오만엔 알리 알합시라고 그 2대2로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좀 1차전과 동일하게 좀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이 또 명확하게 보였던 경기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죠. 또 요르단도 비기는 건 좋은 상황인가요? 요르단한테 요르단한테는 베스트죠. 베스트죠. 그럼 서로 베스트인 거예요? 차선적으로 아니요. 우리가 가질 수 우리나라는 이겼어야 되는 상황이고 요르단은 이제 베스트여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레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팀에서 좀 약체의 팀이 남았기 때문에 뭐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금 조 1위가 거의 사실상 확정인 상태고 만약에 바레인이 비겨준다면야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크게 점수를 이기거나 하면은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어찌됐건 간에 두 번의 경기에서 30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실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팀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점에서 첫 번째 자살골이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점을 할 때 보면은 박용우 선수가 뒤에 들어가는 선수, 그러니까 놓쳤죠. 뒤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놓치는 타이밍 이 선수가 침투하는 타이밍이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실점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의 실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실점이 비슷한 패턴으로 좀 실점을 했던 게 그죠?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뒤에 들어오거나 하는 그 선수들의 그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항상 놓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그 선수에 대한 집중 마크가 놓쳐지기 때문에 조금 실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상대 패스에 대한 수비진의 처리가 사실은 아주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세컨볼 찬스를 상대에게 주게 되고 상대에게 주다 보니까 수비 앞 공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비를 좁혀서 해야 되는 이제 상대의 뜻대로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적 수비 상황이 계속 오게 되는데 이거는 대표팀 차원에서 수비적인 전술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수비진이 자리 잡는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계속 발끝 혹은 머리 혹은 그냥 걷어내기 위한 수비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비 라인이 이만큼 물러나게 되고 따라서 미드필드 라인이 그만큼 내려가서 볼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 상대 수비수들을 이렇게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러면 전방 프레스 상황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황인범 선수나 박용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힘들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좀 포지션의 이제 포메이션을 하는 포지셔닝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두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실점을 하면서 축구 강호답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지금 클래스만호의 두 경기를 보면서 그 상대편이 준비한 만큼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변수 만드는 게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다른 팀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는 이제 행패스뿐만 아닌 이제 좀 벌티컬적으로 앞쪽으로 가는 넣다 뺐다 하는 패스가 많이 생겼다는 거. 전진 패스를 통한 작업이 네. 좀 많이 있고 나아졌고 좀 계속 보완해야 될 점은 확실하게 그 전과도 동일하게 좀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지금 확실하게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이 수비적인 약속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도 오늘 경기 2대2로 무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좀 재밌게 보시게 그리고 또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경기 봤는데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 라이브가 일단 3차전까지는 계속이 됩니다. 이 코치도 3차전까지는 계속 경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또 혹은 이후에 댓글 같은 걸로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있는 의견 같이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해찬 코치라고 합니다. 저희 다른 영상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양한 시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때 또 뵙겠습니다.